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정말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곤 꿈에서조차 상상하지 못했던 40대 주부입니다. 여러분들은 말이죠. 만약에 정말 예상치도 못했던 50억이라는 돈이 굴러 들어온다면 제일 먼저 뭘 하고 싶으세요? 50억이라는 돈이 정말 평생에 가도 만져볼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를 큰 돈이잖아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만만한 돈일지 몰라도 그냥 평범하게 살던 저 같은 사람에게 그렇게 큰 돈이 생긴다면 무서워서 어디다 어떻게 써야 할지도 모를 것 같네요. 그런데 50억이라는 돈이 생겨서 앞으로 집도 사고 차도 바꾸고 해외여행도 다니고 해야지 하면서 계획을 다 세웠다가 그 돈이 하루아침에 날아간다면 또 어떤 기분이 드실 것 같으세요? 제가 눈앞에서 직관하게 된 그날에 너무나도 통쾌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감히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정말 욕심부리다가 사람이 골로 가는 거라고 어쩜 이렇게 속이 뻥 뚫리는 일이 있을 수 있는 건지 이야기를 시작하려 하는 지금도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네요. 그럼 각설하고 지금부터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이랑 처음 만나게 된 것은 아주 이상한 인연이었어요. 친구의 간곡한 부탁에 대타로 나간 소개팅 자리에서 만나게 되었거든요. 당시 남편은 나름 알아주는 중견기업에서 감사팀 자리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나름 빵빵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죠. 저는 그저 그런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었는데 남편이랑은 마음이 잘 맞아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고 대타로 나온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을 해주어서 믿음이 더 갔어요. 연애를 하고 난 다음에 자연스럽게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고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는 축복스럽게도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작부터 온갖 것들이 축하를 해주는 느낌이 들어서 기분이 날아갈 듯 좋았었는데 이건 제 착각이 살짝 섞인 일이었어요. 예상 외의 복병이 있었는데 여러분들도 대충 짐작하셨겠지만 바로 시자 붙은 우리 시어머니가 복병이었습니다. 제가 뭘 하던지 툭툭 거리시면서 저를 구박하는 우리 시어머니 때문에 아주 그냥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다 이 말입니다. 물론 결혼 날짜까지 다 잡은 상태에서 임신을 했다고 하지만 우리 시모 남사스럽다면서 저에게 엄청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 임신됐다고?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웨딩드레스를 입기 전부터 임신을 하고 그러냐. 남들이 뭐라고 그러겠어. 아유 속도 위반이 축하받는 것도 옛날 이야기지. 요즘은 속도 위반해서 결혼한다고 하면 이혼하는 거 아니냐고 손가락질 한다던데. 어머님 저희 결혼하는 와중에 축복이가 생긴 건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서운하죠. 저희가 임신해서 서둘러 결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결혼 준비하면서 자연스럽게 생긴 건데요. 그리고 저희 두 사람 나이도 있고 하니까 빨리 육아를 시작해서 애 키운 다음에 그이랑 놀러 다니면서 여유 챙기고 싶기도 하고요. 육아라는 게 뭐 애 잠깐 보면 끝인 줄 아나? 그게 평생 해야 하는 건데 뭘 빨리 키우고 놀러 다닐 생각을 해. 속편한 소리하고 자빠졌다 정말. 하루 빨리 네가 다닌다는 그 이름도 없는 회사를 그만두고 싶어서 임신한 건 아니고. 어머님 정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임신했으니까 그만두긴 해야겠지만 그럴 목적으로 임신한 거 절대 아니니까 믿어주세요. 진짜로 일을 그만두겠다고? 아니 육아휴직이라는 것도 있는데 왜 일을 그만두겠다고 그러는 거야? 아무래도 아이가 크는 건 한 번뿐이니까 제가 옆에서 지켜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한 번뿐인 우리 아이의 성장기를 제가 하나하나 다 챙겨보는 게 더 의미 있는 행동 아닐까요? 거기다가 그이도 동의해 주었고요. 그이랑은 상의 다 하고 결정한 일이에요. 아이고 네가 그렇게 하겠다고 고집을 부렸으니까 착하디 착한 우리 아들이 그래라 하고 이야기를 한 거겠지. 아니에요. 결혼 얘기하면서 임신을 하게 되면 일을 그만두기로 했었는데 그 타이밍에 아이가 들어선 거예요. 조금 일찍 그만두게 된 거지 어차피 그만둘 생각이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왜 우리랑은 상의도 없이 너희들끼리 결정을 하고 그러니? 이 일을 그만둘지 말지는 같이 고민해봐야 하는 일 아니야. 저랑 그이랑 둘이 같이 고민을 해서 결정한 일인데요. 그럼 저희 부부의 일인데 어디서 더 상의를 해요? 우리한테도 물어보고 결정을 해야지.
아이고, 우리 아들 결혼한다고 해서 잘 됐다 싶었더니 이거 완전히 침덩어리 짊어지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요즘 시대에 혼자 벌어서 어떻게 먹고 살겠다고. 물론 우리 아들이 돈을 잘 벌긴 하지만 그래도 맞벌이랑 그게 같아. 아유, 내가 속이 상해서. 결혼을 하면 당연히 부부 문제는 부부가 해결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꼭 본인이랑 상의를 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나도 큰 간섭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오히려 시어머니와 상의를 해야 한다기보다는 독자적으로 저희 부부끼리 해결을 해야 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금 거부감이 느껴졌다고나 할까요? 심지어 결혼 준비하면서 신혼여행을 생각해야 할 거 아닌가요? 근데 신혼여행까지 따라가면 안 되냐고 물어보는 거 있죠. 저랑 남편이 휴양지로 신혼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임신 중이니까요. 너무 사람 많은 관광지로 가게 되면 움직이는데 불편할 것 같아서 말이죠. 근데 시모가 자기도 해외여행 안 가봤다면서 휴양지 가서 시원하게 즐기고 싶다고 방 하나 따로 얻어달라는 거예요. 당연히 일생일대에 한 번뿐인 신혼여행인데 잔소리까지 심한 시어머니가 따라간다고 말을 하시니까 제가 너무너무 싫은 티를 냈지요.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부부가 되기로 약속하면서 다녀온 신혼여행인데 저희 두 사람만 갈게요. 어머님 따라오시면 저희가 불편해서 어디 신혼여행을 제대로 즐길 수나 있겠어요? 그러지 마시고 이번에 말고 다음에 뭐 태교 여행이나 아니면 출산하고 아이랑 같이 해외여행 갈 때 같이 가는 게 좋겠어요. 태교 여행? 아이고 아주 팔자 펴는 소리하고 앉아있구나. 태교 여행은 무슨 태교 여행이야. 애를 임신했으면 얌전히 집에서 태교할 생각을 해야지. 무슨 그런 데 가겠다고 난리냐. 돈이 썩어나는구나 아주. 그럴 돈 있으면 우리한테 용돈이나 더 줘라. 넌 결혼 준비하면서 들어가는 돈이 얼만데 태교 여행 같은 속편한 소리를 해. 확실히 친정이랑 다른 반응에 좀 서운하기까지 하더라고요. 근데 뭐 어르신들은 그런 문화를 이해 못할 수도 있으니까 하고 넘어갔었거든요. 그런데 진짜 웃긴 일이 있었어요. 제가 결혼식 잘하고 신혼집 들어가 살면서 아이를 출산했을 거 아니겠어요?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고 나서 가족관계 증명서도 떼고 이제 시댁에 자랑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우리 시아버지께서 직업군인으로 오랜 시간 일을 하시다가 퇴직을 하시고 나서 임대 아파트에 살고 계셨거든요. 임대 아파트가 요즘은 인식이 별로긴 하지만 진짜 엄청난 꿀이잖아요. 보증금 싸고 월세도 거의 안 들면서 브랜드 아파트에서 살 수도 있고요. 아무튼 이 문제를 처리하시면서 뭔가 문제가 있었나 봐요. 저한테는 자세한 이야기를 해주시지 않았는데 시어머니의 거주지를 우리 집으로 해둬야 한다나 뭐라나 그랬었거든요. 왜냐면 저희가 들어가서 살게 된 신혼집이 시아버지께서 원래 살고 계시던 오래된 주택이 있었는데 그 주택은 처분할 수 없다고 해서 우리가 결혼 준비하면서 싹 리모델링 하면서 들어가게 되었거든요. 그 소유권을 우리 남편에게 주셨고 시아버지께서는 무주택자가 되면서 임대 아파트 혜택을 받게 되신 거예요. 아무튼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시아버지께서 임대 아파트에 들어가게 되었으면 시어머니도 당연히 따라 들어가야 하는데 뭔가 문제가 생겼다네요. 그러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주택에 계속 위장 전입은 아니지만 그렇게 남아있게 되었는데 우리가 아이 출생신고를 하면서 등본을 떼었으니까 시어머니도 당연히 나와있지 않겠어요? 근데 시어머니 성함이 제가 아는 이름이랑 다른 거예요. 거기다가 생전 들어본 적도 없는 누나가 하나 있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이번에 아이 출생신고하면서 등본 떼다가 본 건데요. 저는 여태 어머님 성함이 김명자인 줄 알고 있었는데 등본에는 어머님 성함이 김희진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왜 성함이 다른지 의문이 났어요. 도대체 어머님 성함이 뭐예요? 아, 내가 말 안 했었었나? 내가 개명을 했잖니, 글쎄. 호적을 싹 바꾸자니 통장부터 시작해서 바꿔야 할 게 너무 많은 거 있지. 번거롭더라고. 호적은 그냥 냅두고 다른 데서는 명자라고 부르라고 한단다. 원래 이름이라는 게 풀리는 게 중요하다고 하잖니. 어머님, 희진이라는 이름이 세련되고 예쁜데 명자라는 이름은 너무 촌스럽지 않아요?
얘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소리 하고 앉아있네. 이름이라는 게 예쁘고 말고가 뭐가 중요하다고 그러니? 나한테 얼마나 잘 맞느냐가 중요한 거지. 사주팔자라는 게 괜히 있고 청명수라는 게 괜히 있겠어? 내가 희진이라는 이름으로 살면 말이다. 있던 돈도 굴러나간다고 하더라. 그래서 명자로 바꾼 거야. 아, 그러면 개명은 언제 하신 건데요? 오래되신 거면 그냥 호적도 바꾸시는 게 좋지 않으시겠어요? 이름은 하든지 꽤 됐다. 그냥 너도 명사인 줄 알고 지내면 돼. 네. 근데요, 어머님. 제가 등본을 대어보니까 그이한테 누나도 하나 있던데. 저는 신우이. 아, 그러니까 형님이 계시다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어요. 제가 얼마나 깜짝 놀랐다고요. 상견례 자리는커녕 결혼식에서도 뵌 적 없고 소식도 전혀 모르고. 아,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아, 그래. 내가 첫째 딸 이야기를 안 했구나. 아유, 굳이 알 필요도 없다. 인연 끊고 사는데 알아서 뭐 하겠니? 평생이가 너 얼굴 한번 볼 일 없을 거다. 아마 걔는 우리가 죽어도 안 나타날걸? 네? 아무리 그래도 가족이고 남매인데 인연을 끊고 살다니요. 말 그대로야. 걔가 어디서 뭐하고 사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뭐 어디 외국에 나가 산다는 얘기는 들은 것 같은데 어딘지도 모른다. 외국 남자랑 결혼을 했다고 했던가. 아무튼 이 문제는 아픈 가족사니깐 어디 가서 아는 척하지 말고 그냥 없는 사람이다 생각하고 살아. 문제될 것도 전혀 없다. 아무리 그래도 저도 자세하게 알아야 하지는 않을까요? 아유, 얘는 자꾸 왜 이래. 좋은 얘기도 아닌데 알아서 뭐하니. 자세하게 말하고 말 것도 없다. 그냥 네 시아버지가 직업군인이셨잖니. 워낙에 애들을 치어잡아가면서 엄하게 키워서 그런지 그 부작용으로 신물이 난다면서 부모 자식 간 인연 끊자고 외국으로 날아가 버린 애야.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고 살아. 그렇게 말을 하는데 좀 의문이긴 했죠. 보통 개명을 하게 되면 개명된 이름으로 불려야 뭐 사주니 팔자니 그런 효과가 생기는 게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호적부터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저 그 이름으로 불러주기만 하라면서 호적 정리를 안 한다는 게 좀 이상하게 느껴졌거든요. 아무튼 시어머니의 본명이 김희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저는 그 사실을 까마득히 잊으면서 지냈어요. 왜냐면 육아가 정말 힘들고 바빴기 때문이었죠. 게다가 누나의 존재도 이상하게 짝이 없었어요. 남편이 누나 이야기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었거든요. 시어머니한테 슬쩍 물어봤는데 속 시원하게 대답을 안 해줬잖아요. 결국 남편 붙잡고 물어보니까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아, 그렇지. 호적에 누나가 나와 있지. 내가 누나랑 사이가 진짜 안 좋았었거든. 그래서 집 나간 이후로 연락이고 뭐고 시도도 해본 적 없어. 거기다가 우리 아버지께서 직업군인으로 승승장구하면서 이리저리 얻은 정보가 많았었거든. 땅 투기도 제법 하셨었고 말이야. 그렇게 재산을 불리셔서 나랑 누나랑 둘 다 유학을 보내주셨단 말이야. 근데 누나가 먼저 공부를 끝내고 한국에 들어가야 하는데 외국 생활이 너무 편하고 좋다면서 죽어도 한국에 안 들어온다고 난동을 부렸어. 우리 아버지랑은 죽어도 같이 못 산다고. 거기서 취직하고 어린 나이에 결혼까지 하고 나서부터는 뭐 우리 가족들 모두 누나랑 연락도 안 되고 누나도 연락할 시도도 안 하고 말이야. 나만 혼자 한국으로 왔지 뭐. 두 번 다시는 한국으로 안 온다는데 어떻게 해. 남편의 이야기를 듣는데 이런 콩가루 같은 이야기를 몰랐다는 게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숨기고 싶은 가족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솔직히 말해줄 의무는 없다고 치지만 그래도 이런 가족 사정은 저도 알아야 하는 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심지어 결혼한다고 연락도 안 했다는 거예요. 물론 연락처도 몰라서 하고 싶어도 못했을 거라 하긴 했지만 저는 이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저는 연락 안 하고 지내는 친척들까지 결혼식은 참석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다들 열심히 찾아와 줬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누나가 안 온다는 게 좀 의문이었습니다. 근데 뭐 누나가 어떻게 사는지 연락도 안 하고 산다는 게 틀린 말은 아닌지 정말 단 한 번은 연락도 없었고 얼굴 본 적도 없었어요. 그 흔한 가족 사진도 한 장 없더라니까요. 그렇게 아이를 키우면서 세월이 흘렀고 저희 아이가 7살이 되었을 때
정말 저랑 남편에게 잊지 못할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동안 그렇게 큰 트러블은 없었거든요. 시어머니의 트집이 있긴 했지만 그 정도는 그냥 시자 붙은 시댁에서 그러려니 할 일이구나 싶었었고요. 그런데 아이가 7살이 되니까 초등학교에 올라가기 전에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이라도 여행을 한번 다녀오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다가 아이를 하나만 낳고 둘은 낳지 말아야지 했었는데 제가 둘째를 임신하게 된 것입니다. 애가 7살이니까 키울 만큼 다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육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막막하긴 했어요. 아무튼 뭐 아이 나이도 적당하고 둘째 생기면 몇 년간은 꼼짝도 못할 텐데 지금 놀러 가자 싶어서 태교 여행 가자 하고 일본을 가기로 했는데 우리 시모 따라오겠다는 거예요. 예, 내가 우리 아들한테 들었는데 너네 무슨 여행 간다고 했다면서? 내 것도 같이 예약해놔라. 네? 저희 가족 여행 가는데 같이 가시겠다고요? 얘는 반응이 왜 이래? 내가 뭐 못 갈 이유라도 있니? 네가 예전에 그랬잖아. 태교 여행인지 뭔지 갈 때 같이 가자고 하지 않았니? 이번에 가는 게 그런 거라며? 내가 우리 손주 챙겨주면 너희도 돌아다니기 편하고 그런 거 아니니? 해외여행 언제 가보나 했는데 나도 이참에 한번 가보자. 그러면서 같이 가자고 박박 우기는데 남편이 못 이기는 척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것도 할 말이 많아요. 도대체 남자들은 왜 결혼만 하면 효자가 되는 거냐고요. 신혼 때는 제가 임신을 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제 위주로 돌아가는 것처럼 생활하던 남편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시모 편을 드는 거예요. 저한테 전화 한 통 안 한다고 성질난다고 말을 하는 시모한테 저도 애 보고 집안일 하느라 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겠다고 한마디 했다가 남편한테 구박받았다니까요. 전화 한 통 하는 게 뭐 어려운 일이냐고요. 그러는지는 우리 친정에 전화라도 한 통 해봤으면 말을 안 해요. 아무튼 남편 말이 시모한테서 잔소리 듣는 거 자기도 지겹고 싫으니까 제발 별거 아닌 일로 큰 분란 만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입비중 나오더라니까요. 아무튼 일본 여행을 가기로 하고 너무 더운 여름은 피하는 게 좋다고 그래서 여름 휴가 말고 가을에 가자고 했는데 그 사이에 진짜 큰일이 터졌지요. 뭐냐고요? 우리 시부가 직업 군인으로 평생을 운동하고 건강관리 열심히 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간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이지 너무 놀랐다니까요. 항상 철 때면 보약 먹고 영양제도 끊임없이 먹었던 시부가 갑자기 간암이라니 어디 상상이나 했겠냐고요. 병이라는 건 정말 예상치도 못하게 찾아오는 것 같더라고요. 아버님이 갑자기 간암 판정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어머님께서도 속 많이 상하시겠어요. 그러면 일본 여행은 어떻게 할까요? 어머님 비행기랑 취소할까요? 그걸 왜 취소하니? 냅둬라. 나도 일본 여행 가보자. 시부가 간암 판정을 받았는데도 시모가 일본 여행을 따라가겠다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이게 진짜 충격적이긴 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버님이 간암 판정을 받았는데 일본을 가시겠다고요? 병가는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항암 치료 들어가면 체력도 많이 떨어진다고 하던데 보호자이신 어머님께서 옆에 있어 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항암 치료 지금 들어가면 일본 가 있는 기간 동안은 그냥 쉬면 된다고 하던데 그리고 간병인 잠깐 붙여놓고 가면 되지 뭐가 문제니? 그래봐야 3박 4일 정도만 갔다 오는 건데 나도 그만큼은 쉬어야지. 앞으로 얼마나 버틸지 가늠도 안 되는데 나는 휴식 좀 취하면 안 되니? 솔직히 말해서 시모가 병간호를 시작한 것도 아니고 한 게 뭐가 있다고 쉬겠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박박 우겨대는데 제가 어머님은 가지 마세요. 말도 못하는 처지였죠. 이야기를 쭉 들은 남편은 그래 얼마나 병간호를 해야 할지 무기한인데 같이 가자고 이러고 있고요. 결국 가을에 같이 일본을 갔습니다. 근데 진상 제가 살다 그런 진상 처음 봤다니까요. 우리가 애도 있고 하니까 온천도 가고 싶고 관광지도 가고 싶고 하는데 대중교통 타기가 번거로워서 패키지를 갔거든요. 근데 시모가 진짜 개 진상을 부리는 거예요. 이게 패키지니까 호텔 룸 호수를 우리가 정할 수 없었는데
시모가 방을 따로 쓰고 저랑 남편 아이 이렇게 쓰기로 했는데 말이죠. 층수가 다르다고 가이드한테 개 진상을 부리는 거예요. 고객님, 룸 호스는 저희도 임의로 받는 거라 지정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아니 좀 유도리 있게 어떻게 안 돼? 늙은이가 혼자 떨렁 다른 층수에서 어떻게 자? 적어도 우리 가족들끼리는 같은 층으로 줘야지. 아이 바꿔달라고 부탁이라도 해보란 말이야. 룸 타입이 정해져 있어서 임의로 호수를 바꾸는 게 안 돼서 그래요. 그러면 뭐 어쩔 수 없네. 얘 며느라가야. 네가 그럼 나랑 같이 쓰자. 우리 아들이랑 손주랑 같이 쓰라고 하고 너는 나랑 같은 방 쓰자. 내가 어떻게 혼자 자겠니? 네? 제가요? 아니 어머님, 저희도 태교여행이고 저 임신 중이라 그 일은 같이 쓰고 싶은데. 얘는 내가 뭐 너 잡아먹어? 임신 중인 게 왜? 아무튼 탄말 말고 침 옮겨. 제가 왜 그래야 하냐고 아무리 말을 해도 제 말은 듣지 않는 시모 때문에 결국 3박 4일 내내 시어머니 수발을 들면서 같은 방을 썼다니까요. 임신까지 해서 태교 여행으로 온 건데 태교 여행은 개뿔, 시어머니 수발 여행을 들었죠. 심지어 저희 아들이 저랑 같이 자고 싶다고 징징거리면서 울었는데도 시모가 버럭하면서 아들을 혼내더라고요. 본인이 늙어서 외국인들이랑 말도 안 통하는데 어떻게 방을 따로 쓸 수가 있겠냐고요. 저도 일본어 한마디도 못하거든요. 그리고 호텔에서 외국인이랑 대화를 나눌 일이 얼마나 있다고요. 필요한 게 있으면 가이드한테 이야기를 하면 알아서 척척 다 해주잖아요. 거기다가 대박인 건 거기가 온천 호텔이라서 온천욕을 즐기러 가게 되었는데 제가 임신 중이니까 온천에 들어가는 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산부인과에 가서 물어보고 갔거든요. 온천욕을 해도 되냐고 물어봤더니 탕에 들어가는 거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마음껏 즐기고 오라고 해주시더라고요. 안심하고 온천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시모가 저를 딱 가로막는 거예요. 너는 어딜 들어오려고 그래. 임신까지 했는데 내중상에 들어왔다가 무슨 병이라도 걸리면 어떻게 하려고. 들어오지 말고 대충 씻고 나다렴. 저 그래서 미리 산부인과 진료보고 왔는데 온천욕 하는 거 아무 문제도 없다고 하던데요. 의사 선생님이 들어가도 된다고 했어요. 그가 완전 돌발의 의사 아니야. 난 임신했을 때 말이다 동네 목욕탕도 절대 안 갔어. 그러니까 너도 조심해라. 그러지 마. 그렇게 명물이라는 일본 온천욕도 못 즐기게 되었죠. 굳이 일본으로 온 이유가 온천 때문이었는데 시어머니의 반대로 구경만 했으니 속이 쓰리더라고요. 시어머니 혼자서 온천욕 다 즐기고 나와서는 신나 있더라고요. 제가 입이 대빨로 나와 있으니까 남편이 왜 그러냐고 물어보길래 솔직하게 말했죠. 아니 어머님이 나 탕에도 못 들어가게 해서 온천 구경만 하고 나왔다니까. 탕에 왜 못 들어가게 해? 미리 병원 갔다 왔잖아. 의사 선생님이 들어가도 된다고 했는데 말 안 했어? 했지. 근데 어머님이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해서 못 들어갔어. 아이 엄마 일본까지 왔는데 온천에 못 들어가게 하면 어떡해? 아이고 서러워라. 나는 우리 둘째 손주 생각해서 혹시라도 병 걸릴까 봐 냉동인데 아니 자식들이 아주 그냥 나만 붙들어 매고 뭐라 하네. 나는 말이다. 내가 탕에서 나오면 며느리가 내 생각해서 시원한 물이라도 한 잔 떠다 줄 줄 알았는데 입만 대빨 나와가지고 은둔치까지 맞다니까. 근데 이제는 아들까지 나한테 눈치를 줘. 해도 이거 너무하네. 가이드 양반, 내가 아주 여기서 가족들한테 왕따를 당해서 서러워서 못 있겠네. 나 당장 집에 갈 테니까 비행기 티켓도 바꿔주고 공항까지 데려다줘. 집에 갈 거야. 아이고 할머니 진짜 왜 그러셔요? 시모가 가이드 곤란하게 하고 진상을 부리고 큰 소리로 난동을 부리니까 쪽팔려 죽겠더라고요. 가이드는 도대체 무슨 고생이냐고요. 그래서 제가 가이드한테 미안해서 팁 좀 줬더니만 그걸 본 시모가 또 난리를 치는 겁니다. 어머머 넌 돈이 썩어나니? 저 양반이 뭘 한 게 있다고 팁을 주고 그래? 같은 층에 방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해준 인간한테. 가이드도 황당하고 저희 가족 모두 고개 푹 숙였죠. 진짜 귀까지 빨개지는데 미치겠더라고요. 그렇게 최악의 일본 여행을 다녀온 이후에 저는 다음부터는 죽어도 시어머니랑 여행 같은 건 가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일본 여행 다녀와서부터는 제가 시모랑 거리를 뒀는데 사실 그게 뭐 마음처럼 쉽나요? 시부가 아프잖아요. 아픈 시부가 있는데 또 며느리가 되어서 병원을 안 가볼 수 없지 않겠어요. 임신해서 몸이 무겁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며느리 도리는 다 하려고 했는데 시부가 4차 항암을 했는데 전이가 된 게 발견이 된 거예요. 병원 측에서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참 그렇더라고요. 근데 남편도 시모도 별로 슬퍼하지 않는 거 있죠. 물론 제가 베베 꼬여서 그렇게 보이는 걸지도 모르겠지만 아무리 봐도 별로 슬퍼하는 것 같아 보이진 않았어요. 제가 그래서 슬쩍 시모한테 말을 했죠. 근데 어머님, 아버님께서 이렇게 기력도 많이 빠지시고 오늘 내일 하시는데 형님께 연락은 드려봐야 하는 거 아닐까요? 아무리 그래도 아버님이잖아요. 형님, 너 지금 우리 첫째 딸 이야기하는 거야? 집 나간 년한테 뭐하러 연락을 하고 이야기를 해줘? 어차피 연락할 방법도 없긴 하지만 절대로 연락하지 말아라. 노발대발하면서 연락을 하면 안 된다고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그게 더 수상하고 이상하더라고요. 그렇게 3개월이라는 시간이 더 지나고 시부가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그나마 다행인 게 그 사이에 제가 출산을 했고 시부는 의식이 왔다 갔다 하면서도 우리 둘째 얼굴은 또렷하게 확인하시고 돌아가셨다는 게 참 의미가 있었죠. 갓난쟁이 키우느라 힘든 일 시작이었지만 장례는 당연히 치러야 하는 거니까 친정에 아이를 맡기고 장례 다 치르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시모가 싱글벙글한 거예요. 무슨 일인가 싶었지요. 남편이 병으로 죽었는데 싱글벙글할 이유가 없잖아요. 아무리 시부가 직업군인이었어서 FM대로 산다고 가족들을 좀 힘들게 했다고 쳐도 그렇지요. 암 판정받고 일본 간 것도 그렇고 돌아가셨는데 슬픈 기색도 없는 거 좀 이상하다 했더니만 남편이 저에게 슬쩍 말을 해주더라고요. 우리 아빠가 엄마를 좀 힘들게 했어서 그래. 그리고 우리 아빠가 예전에 군인이던 시절에 투자했던 땅이 몇 개 있는데 그게 가격을 엄청 받을 수 있게 생겼더라고. 갑자기 땅 투기했던 게 가격을 엄청나게 받는다고? 그동안 야금야금 오르기야 했었지. 근데 정확하게 아버지가 얼마나 땅을 가지고 있는지는 아무도 몰랐었어서 얼마인지 가늠이 안 됐거든. 막상 돌아가지고 재산 딱 까보니까 엄청난 땅이지 뭐야. 운 좋게 바로 사겠다는 사람까지 나타나서 적어도 한 50억은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하던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슬프기도 하지만 50억 굴러들어올 생각에 우리 엄마도 싱글벙글한 거지 뭐. 돈 생긴다는데 싫을 사람은 어딨어. 저는 진짜 깜짝 놀랐지요. 50억이라는 돈을 남편 입으로 전해 듣는데 그 돈이 얼마나 막대한 돈인지 상상조차 안 되더라니까요. 50억 모으기가 어디 쉬운 일이겠어요. 아무리 시아버지께서 간암으로 돌아가셔서 슬프다고 해도 말이죠. 저도 사람인지라 50억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가슴이 쿵쾅쿵쾅 요동을 치면서 뛰더라고요. 거기다가 그 돈이 죄다 시어머니한테 똑 떨어지게 생겼잖아요. 부인이니까요. 원래 남편 재산은 부인에게 자동으로 가게 되어 있잖아요. 와, 어머님 진짜 말년에 하고 싶은 거 다 하시면서 돈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사시겠다. 원래 말년에 돈 넉넉하게 있는 것만큼 큰 복도 없잖아. 그거야 그렇지. 응. 아예 그리고 이건 뭐 말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털어놓는 건데 그 재산 아마 나한테 다 주실지도 몰라. 뭐 50억을 전부 당신한테 주신다고? 아니 이건 또 무슨 소리야. 원래 우리 엄마가 나를 끔찍하게 아끼잖아. 처음부터 아버지 재산 정리하게 되면 전부 나한테 주시겠다고 했었어. 우리 엄마가 또 돈 관리 투자 이런 거 할 줄 모르거든. 전 재산 나한테 주시고 우리가 모시고 살기로 약속했었거든. 나랑은 상의도 없이 합가를 하기로 했다는 거야 지금. 50억이 굴러들어오는데 뭐가 문제야? 당연한 거지. 순간 50억으로 쿵쾅거린 심장이 딱 멈추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제 행복이 와르르 무너지더라고요. 50억에 제 평생의 고통을 다 겪어야 하게 생겼으니까요. 그때부터 마음이 진짜 심란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도 좀 의문이긴 했어요. 형님이 있잖아요. 연락 안 하고 산다고 해도 유류분 청구 소송이라는 것도 있고 한데 미리 말은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었지요. 근데 말해요. 진짜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다고 했잖아요.
그게 무슨 일이었냐면요. 그 땅을 50억에 팔기로 한 날 계약을 해야 할 거 아니겠어요. 시모가 저한테 자기는 잘 모르니까 너도 와서 봐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잘은 모르지만 시모를 따라갔습니다. 첫째 애는 어린이집 보내놓고 둘째는 친정에 맡겨놓고요. 50억이라는 돈 저도 궁금했으니까요. 시모랑 같이 계약하는 날 찾아갔는데 사건이 딱 터졌죠. 내가 챙겨라던 너네 도장은 가지고 왔냐? 네, 그럼요. 어머님께서 챙겨오라고 신신당부를 하셨으니까 당연히 챙겨왔죠. 시어머니께서는 남편이 말을 한 대로 남편 이름으로 땅값을 줄 거라면서 남편 도장이랑 혹시 모르니까 제 도장도 가지고 오라고 하셨었어요. 시킨 일이니까 당연히 둘 다 들고 갔거든요. 그게 왜 필요한지 저는 사실 땅 계약 같은 거 해본 적이 없어서 몰랐죠. 시어머니가 꼭 필요하다니까 들고 간 건데 시모가 계약서에 자기 도장 딱 찍더니만 저한테 웬 종이 하나 주면서 거기에 남편 도장, 제 도장 둘 다 찍으라는 거예요. 이게 뭔가 싶어서 보니까 이혼 서류 아니겠어요? 기가 막혀서 시모를 보면서 얼빠진 사람처럼 물어봤죠. 어머님, 이거 이혼 서류 아니에요? 여기에 제가 도장을 왜 찍어요? 50억이 생기는 마당에 우리 아들이 지금 너랑 살게 생겼냐? 이 땅 팔면 50억 전부 다 우리 아들한테 줄 거다. 우리 아들한테 주면 니년이 이리 빼다 쓰고 저리 빼다 쓰고 하지 않겠어? 아예 친정에다가도 퍼다 주고 그러겠지? 내가 그 꼴을 왜 봐야 하니? 니년이 50억 생겨서 팔자 피는걸? 내가 절대로 못 본다. 아니, 그게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부부 사이엔 네 돈이고 내 돈이고가 어디 있어요? 당연히 급하게 돈이 필요하면 서로 돈 가지고 생활하고 하는 거죠. 이리 빼다 쓰고 저리 빼다 쓰고 할 사람처럼 보이세요, 제가요? 그래, 내가 여태까지 몇 년 동안 봐온 꼴로는 말이다. 너는 너무 사치스러웠어. 태교 여행인지 뭔지 꼬박꼬박 가는 것부터 마음에 안 들었다. 애초에 결혼하고 애 생겼다고 회사 그만두고 우리 아들 월급으로 살아놓고서는 무슨 50억이 생기면 친정까지 퍼주는 거 아니냐고. 너는 너무 사치스럽다고. 내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야. 억울했죠. 결혼하자마자 육아하면서 제가 옷을 싸입었나요? 구두를 사시너 뭘 했겠어요. 그냥 편안한 옷에 맨날 운동화만 신고 다니고 저를 위해 돈 쓴 적 없을 뿐더러 육아용품이 비싸니까 그런 거 살 때는 남편한테 말을 했을 뿐인데, 그리고 육아용품은 저를 위한 게 아니라 아이를 위한 거 아닌가요? 그걸 가지고 사치라고 말을 하는 게 진짜 너무 짜증났죠. 그러더니 이제는 50억 생겼다고 나눠 쓰기 싫으니까 이혼을 하라는 거잖아요. 제가 기가 막혀서 그 자리에서 그냥 도장 팍 찍어줬더니 오히려 시모가 당황하더라고요. 너 정말 도장 찍은 거야? 우리 아들한테 50억이라는 돈이 생기는데 진짜로 이혼하겠다고? 어머님이 이혼하라고 해놓고서는 왜 당황해 하세요? 아, 이혼하라면서요. 아유, 물론 그러기야 하지만 나는 네가 앞으로는 조용히 시키는 일 하면서 내 수발 다 들어주겠다고 할 줄 알았더니 이렇게 도장을 찍는다고. 제가 왜 어머님 수발을 들면서 살아야 하는데요? 싫어요. 너 50억이 얼마나 큰 돈인지 몰라서 그래? 50억이라고 50억. 누구는 평생 5억도 못 만져보는데 50억을 포기하겠다고? 그 돈이 그 애한테 갈지 안 갈지 확실하지도 않는다. 제가 뭐하러 어머님 수발 들겠다는 약속을 해요? 아, 내가 내 자식한테 고스란히 물려주겠다는데 당연히 우리 아들한테 가지 누구한테 가겠니? 그건 두고 봐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누구한테 갈지 섣불리 판단하시는 건 아니죠. 허튼 소리 하고 있다. 아, 됐고 도장 찍겠다고 여기에 떡하니 이 짓 한 거 너다. 우리 아들이 이 돈 생기면 학가에서 큰 집으로 이사가서 떵떵거리면서 살자 했는데 너 진짜로 도장 찍었다, 어? 예, 아니 도장 찍으라고 한 게 어머님이시면서 왜 자꾸 물어보세요? 아, 찍었잖아요. 여기 꽝 하고 찍었잖아요. 그래, 잘했다. 그러면 당장 가서 방 빼. 너 이제 우리 며느리 아니니까 방부터 비워라. 그게 뭐 어려운 일이라고? 예, 뺄게요. 어머, 얘 봐. 뭐가 그렇게 당당해. 상속재산은 재산분할도 안 되는 거 알지? 아예 혹시 모를까봐 내가 친히 알려주는 거다. 그 정도는 저도 알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옳지, 그래.
그럼 너 침 빼는 거 내가 허세인지 아닌지 좀 봐야겠다. 니네 집으로 가자. 당장 이사 준비부터 빨리빨리 하란 말이야. 우리 아들은 이제 50억이라는 큰 돈도 있겠다. 어리고 예쁜 여자 만나면 된다 이 말이야. 너한테도 거번거번하고 말지 할드는 여자를 말이다. 내가 그래도 손주 녀석들이 있으니까 양육비는 섭섭치 않게 일시불로 주마. 얼마면 되겠냐? 아이고 드라마 대사인 줄 알았네요. 제가 달라는 대로 주실 거예요? 터무니없는 가격만 아니라면 생각해보마. 그래도 우리 손주 녀석들이니까 내가 섭섭지 않게 챙겨는 주는 게 좋겠지? 요즘 애 키우는데 2, 3억씩 든다며. 투리니까 5억 주마. 그거면 너도 충분할 거야. 더 이상 욕심은 내지 말도록 해. 좋아요. 5억 받을게요. 그럼 지금 어머님이 하신 말씀 제가 녹음해놔도 되겠죠? 당연하다마다. 아예 변호사 사무실 가서 공증이라도 서주마. 저는 감사합니다 하고 꾸벅 절까지 했습니다. 정말로 변호사를 찾아가서 공증까지 받았고요. 일 처리 다 하고 나니까 어둑어둑해지더라고요. 그렇게 우리 집에 가서는 저한테 짐 정리해라, 어째라 하고 있길래 남편 오면 하겠다고 하니까 그럴 필요 뭐 있겠냐고 당장 용달차라도 불러주랴 하면서 저를 약올리듯이 말을 하시더라고요. 일부러 남편이 올 때까지 민기적 거렸습니다. 대충 필요한 짐만 싸고 시모를 빤히 쳐다봤죠. 그래서 5억은 언제 보내주실 건데요? 저도 챙길 건 확실히 챙겨야죠. 이제 막 계약서 쓴 거니까 잔금이랑 다 처리되면 바로 보내주마. 나 한 입으로 투말하는 사람 아니다. 저녁이 되자 칼퇴근한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고 남편은 현관 앞에 놓인 짐을 보고 놀라더라고요. 이게 다 뭐냐고 저한테 물어보는데 시모가 앞질러서는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아들 왔네. 이 짐이 다 뭐긴. 너네 이혼하기로 했다. 왜? 갑자기 이혼이라뇨? 이건 또 무슨 황당한 소리예요. 오늘 땅 계약하고 왔어. 50억이 생겼는데 굳이 이런 헌 마누라랑 살 필요 있니? 더 예쁘고 어린 여자 만나서 살아라. 이혼해. 잠깐만. 엄마가 며칠 전에 했던 그 이혼하라는 이야기가 진심이었어요? 나는 또 엄마가 우리 마누라랑 다툰 줄 알았지. 그 말을 듣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남편에게는 미리 말했었나 봐요. 남편도 100% 진담으로 받아들인 건 아니었던 것 같지만요. 아무튼 그렇게 제가 팔짱 끼고 이혼하라 하니 이혼하겠다 하고 있는데 초인종 소리가 띵동하고 울렸습니다. 그래요. 올 것이 온 거지요. 집에 누가 올 사람 있니? 짐 뺀다고 누구라도 부른 거야? 아니요. 제 손님이요. 기가 막혀 손님을 왜 오늘 같은 날 부르고 그러니? 오늘 같은 날이 올 줄 알았겠어요? 제 손님이긴 하지만 어머님도 보셔야 할 텐데요. 제가 걸어 나가서 현관문을 열자 정말 위풍당당하게 모피 코트를 걸친 여자가 딱 들어와서는 명품백을 식탁에 올려놓고 집을 한번 싹 둘러보더라고요. 그 집이 시부가 예전부터 살던 주택이라 했잖아요. 그 여자의 얼굴을 본 시모는 그 자리에서 얼음이 되어버렸고 남편도 입을 떡 벌렸습니다. 이야, 아직도 이 집에서 이렇게 빈대 붙어서 살고 있었던 거야? 아니, 당신이 여기를 어떻게 찾아온 거예요? 당신? 팔자 좋아졌네. 나한테 당신이라고 부를 배짱이라도 생긴 거야, 뭐야? 어디 청년 주제에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나한테 당신이란 소리를 해. 그러니까 그 여자가 누군지 짐작이나 가시나요? 바로 김희진, 시부의 본처였습니다. 제가 진짜 어이가 없어서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질 수 있는 건가? 한참을 멍하니 지냈었다니까요. 시모 이름이 김명자라고 했잖아요. 본인이 개명한 거네, 어쩌네 했었을 때. 그동안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일본 갔다 왔을 때 비행기 티켓 예매하면서 알게 되었죠. 시모 이름이 김명자로 되어 있는 거예요. 솔직히 살면서 신분증 볼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냥 김희진이 원래 이름이구나 하고 살았는데 여권에는 김명자로 적혀 있네요. 이게 뭐지 싶어서 의문을 가지게 되었죠. 그 사이에 호적을 정리하고 법적 개명을 했나 싶었는데 뭔가 수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도 모르게 알아봤다 이겁니다. 연락도 안 하는 누나가 있는 것도 이상하고 해서 흥신소에 맡겼더니만 충격적인 결과가 나온 겁니다.
김희진 그러니까 이게 김명자의 예전 이름이 아니라 본처의 이름이었던 거예요. 시부가 본처랑 이혼을 안 한 상태로 김명자랑 살고 있었던 거지요. 김명자 우리 시모는 소위 말하는 둘째 부인 첩이었고 아들을 낳자 호적의 아들만 올려주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호적의 아들을 올리자 우리 시모가 당당하게 짐 싸들고 쳐들어와서는 본처를 밀어냈고 본처는 열받아서 이혼 안 해주고 별거를 유지하고 있었고 신우 그러니까 형님은 본처 딸이었고 뭐 경상도 집안의 막내 아들인 시부는 아들 타령 오지게 했으니 아들 낳은 김명자랑 살고 있었던 거지요. 어쩐지 제가 첫째 임신했을 때도 무조건 아들 낳아야 한다고 그렇게 난리를 치더니만 이유가 다 있었던 겁니다. 막장 중에서도 정말 개 막장 아니겠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되고 혼자 시시하고 있었는데 시부 죽고 재산에 대해 말 딱 나오자마자 나중에 법적인 문제 생기고 할까봐 제가 몰래 본처에게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실 며느리다 하면서 염치를 무릅쓰고 연락을 드렸죠. 시부가 죽었는데 알고는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말입니다. 나중에 돈 다 썼는데 유류분 청구 소송이라도 들어오면 어떡하겠어요? 짚을 건 확실하게 짚어야 한다고 처음부터 교통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한 거였죠. 본처에게도 제가 연락한 건 비밀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괜히 시무한테 한 소리 듣긴 싫었으니까요. 근데 저한테 이혼을 하라네요. 50억이 생겼다고 바로 저에게 떠나라고 하는데 제가 그냥 넘어가면 호구 아니겠습니까? 바로 본처에게 연락했더니 와주신 거예요. 물론 이전부터 살던 집이라 주소는 알고 있었겠지만 저희가 여기 있는 건 어떻게 알고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일일이 설명을 해줘야 하니? 어떻게 알긴. 네 년이 당당하게 저놈 자식 낳고 나를 밀어내지만 않았어도 지금까지 내가 살았을 집인데 못 올 이유가 있어? 너 이 집도 그 인간 구슬려서 네 아들한테 줬다며? 그렇게 맛있게 먹으면 배탈이 안 날 줄 알았네. 내가 유류분 청구 소송할 테니 그런 줄 알아. 아니 유류분 청구 소송이라니요. 이 자석 그게 무슨... 내가 알아보니까 말이다. 네 이름으로 준 것도 아니고 내 호적에 올라간 아들놈에게 준 거니까 유류분 청구 소송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거기다가 네가 도대체 뭔데 우리 남편놈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겠다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래? 너는 남이나 다름없는 년인데. 그리고 그 재산도 내 몫이야. 내 목. 너 같은 년이 채갈 수 있는 땅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 인간이 죽으면서 유언이라도 남겨놓고 가니? 그럴 리가 있나. 유언장 없지? 그러면 그 인간이 남긴 재산들 전부 1순위인 부인한테 가는 걸 모르니? 네가 그 인간 부인이야? 법적인 부인은 나 김희진이다 이 말이야. 투병하다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돌아가신 시부인데 유언장이라는 게 있을 리가 있겠어요? 없죠. 그러므로 본처의 말대로 100% 시부의 재산은 김희진이라는 사람에게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에 시모는 사색이 되어서 몸을 파르르 떨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평소 말도 제가 들었고 평생 제가 모시고 산 사람인데 갑자기 재산을 꼴꺽하겠다니요. 그런 법이 어딨어요. 그런 법이 어디 있긴 여기 있다더라. 그러길래 왜 불륜이 져주려고 그래. 시간 아깝게. 내가 왜 여태 너희 모자가 본집자리 꿰차고 있어도 아무 소리 안 했게? 그 애가 나한테 연금으로 생활비 주고 있는 것도 그랬지만 이 재산 나중에 내가 다 꿀꺽할 계획으로 입 다물고 있었던 거야. 멍청하기는 유언이라도 받아놓지 그랬어. 그럼 네 아들 몫으로 얼마가 떨어졌을지 모르는데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게 생겼네. 저희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 유류분 청구 소송이라는 거 저희도 할 수 있어요. 우리 아들이 떡하니 호적에 올라가 있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건 내가 죽은 다음에 내 딸이랑 나눠야 할 이야기 같은데. 한 가지 아쉬운 소식은 말이야. 우리 딸은 글쎄 외국에서 자리 잘 잡아서 돈 같은 거 필요 없다네. 거기다가 조강지쳐버린 더러운 지아비도는 더더욱 필요 없대. 그래서 나 전 재산 기부하고 죽을 거야.
그러니까 너네 몫은 하나도 없다 이 말이야. 그 말에 시모가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 꼴이 참 속 시원하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개고생을 하면서 살았는데. 아니 이런 법이 어디 있어. 우리 아들 집은 유류분 정권이 뭐니 해놓고 재산은 한 푼도 안 준 게 이게 말이 되냐고. 억울하면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이라도 한번 해보던가. 아차, 호적에만 올라간 내 아들에게 주는 선물. 그러면서 서류 한 장을 딱 남편 손에 주는데 남편이 그 서류 받고 시퍼렇게 질리더라고요. 이건 유류분 청구 소송인가요? 이 집을 당장 팔아주면 저희는 어떻게 집을 구해서 이사를 나가라고요? 이 집 아버지께서 저한테 주신 집인데 못 나가요. 법이 그렇게 하는데 못 나간다고 버티면 그만이니? 우리 딸이 이야기 듣더니 이 집의 반을 더 간이 받아야겠다는데 어쩌겠어. 네 사정은 네 사정이고 우리는 챙길 거 다 받아 챙겨야 하지 않겠니?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이상해. 여기는 어떻게 알고 찾아온 거야? 니년이지. 내가 우리 아들이랑 이혼하라고 했다고. 니년이 연락해서 이 모양 이 꼴을 만든 거지? 어머님, 눈을 왜 그렇게 시원득하게 뜨세요? 무섭게. 저는 여태까지 어머님 성함이 김희진인 줄 알았는데요? 어머님이 그러셨잖아요. 근데 제가 진짜 김희진의 정체를 어찌 알아요? 저도 무서워서 딱 발뺌을 했죠. 사정 다 알고 있는 본처도 일부러 제 장단에 맞춰주셨어요. 아이고 며느리에게는 첩인 거 들키기 싫어서 김희진이 내가 아니라 너인 척했어. 어머나 어쩜 좋아. 그렇게 내 인생이 부러웠니? 천년 주제에 본처이고 싶어서. 정말 깔깔거리면서 비웃어 주시는데 시모 얼굴 빨개지더라고요. 저까지 대리수치심이 느껴졌다니까요. 아 얼마나 고소하던지요. 그러면서 집도 반 내놓고 계약서도 내놓으라고 하더라고요. 소유권이 너네한테 없는데 니들 마음대로 팔아치우면 사기인 거 아냐고 큰소리 떵떵 치시는데 두 번 세 번 들어도 그 말이 맞죠 뭐. 절대로 사기를 치려고 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호정에 올라간 아들놈인데 기운 정은 없어도 재산은 좀 나눠줘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식이잖아요. 내 피를 이어받은 내 딸도 더러워서 안 가지겠다는 그 인간 돈인데 호적만 올라갔다고 내 아들 행세하는 저놈에게 재산을 줘야 하는 이유가 뭐야? 그 재산을 꼭 가져야겠니? 이 재산 없으면 당장 굶어 죽을 만큼의 능력도 없는 놈으로 자랐단 말이야. 팩트폭행 제대로 하시더라고요. 남편놈 그 기에 눌려서 어버버 하길래 제가 딱 서류 한 장 더 남편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거 어머님이 이혼하라고 하면서 나한테 약속해 주신 건데 애들 양육비 일시불로 주시겠대. 5억. 그럼 이 집 팔아서 형님이랑 반 나누고 나한테 5억 주고 어디 빌라 들어가서 어머님 모시고 살면 되겠다. 고마워. 엄마 미쳤어 진짜? 아니 5억이 어디 있다고 양육비 5억을 약속해. 왜 엄마 마음대로 아들 이혼을 시키고 양육비까지 결정하냐고. 예, 아이고 내가 잠시 미쳤나 보다. 내가 실언을 했다. 내가 잘못했어. 실언이요? 그게 어머님 진심이었잖아요. 저도 이렇게 더러운 꼴 보면서 살고 싶지 않아요. 더러운 꼴이라니. 그래, 내가 돈 가지고 좀 유세 떨었다. 잘못했다. 내가 평생 너한테 속 잘려줘서 아마 이혼까지는 하지 말자, 응? 애초에 이 사람에게도 이혼 이야기 언제 해두신 거죠? 저한테 도장 가지고 오라고 한 것부터 계획적이었잖아요. 근데도 이혼을 안 하면 제가 병신이죠? 이혼할 테니까 양육비 잊지 말고 챙기세요. 변호사 공진까지 받은 거 기억하시죠? 그러니 저한테 미안하다고 두 모자가 빌기 시작하는데 아주 그냥 손주 타령하면서 애들은 어쩌냐 난리더라고요. 어쩜 이렇게 진부한 이야기만 하는지 지루했어요. 아 됐어요. 제가 왜 니들 사정을 봐줍니까? 지우고도 이혼 안 할 거니까 그 잡소리 그만하세요. 지겨워서 못 들어주겠네. 젊은 사람이 참 똑부러지네. 호적에만 올라간 저놈에게는 아주 아까워. 제가 시모랑 남편놈에게 메롱하고 혀를 내밀었죠. 그리고 진짜로 짐 싸서 나와버렸습니다. 남편놈 제 짐을 붙잡으면서 어딜 가냐고 하는데 제가 확 뿌리치고 너랑은 이혼이라니까 했습니다. 시모는 내 50억 어딨냐고 외치면서
바닥에 주저앉아서 울기 시작했어요. 애초에 그게 왜 지 돈이랍니까? 첩년이었으면서요. 근데 시무한테 더 사이다를 먹일 수 있었던 게 시부의 본처가 전 재산을 기부하기 전에 저에게 돈을 조금 증여해 주시겠다고 대놓고 말을 하신 거죠. 난 이렇게 칼같이 똑부러진 여자들이 좋더라. 여기 며느리한테는 내가 인심 써서 좀 떼어줄 거야. 애 키우기가 어디 쉽겠어? 나한테 이런 고급 정보를 준 사람인데 아이 내가 인사치레는 해야지. 내가 은혜도 모르는 사람은 아니거든. 결국 소송 끝에 이혼하고 위자료랑 양육비로 5억 3천 내놓으라고 했더니만 시모랑 남편놈 거품 물더라고요. 거기다가 외국에 있는 신우가 대리인 써서 유류분 소송 걸었고 이게 또 아직 10년이 안 돼서 청구가 가능했던 거 있죠. 남편놈이랑 저랑 결혼한 지 8년 차였고 시부가 본처 가족들 모르게 증여한 거라 소송이 가능하다더라고요. 결국 반 이상 빼앗기고 저한테 5억 3천 주고 수중에 돈 남은 게 없다며 우는 소리 질질 하더라고요. 대출 받아서 빌라 구해서 시모랑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저한테 잘못했다고 돌아와 달라고 난리를 치는데 제가 왜 돌아가겠어요. 그리고 50억 그 땅이요? 진짜로 본처에게 갔습니다. 본처는 저한테 정말 증여를 조금 해주신다 하더니만 2억이라는 돈을 주셨어요. 애들 키우려면 돈 많이 들어가지 않냐면서 애가 둘이니까 각각 1억씩 해서 2억을요. 저는 증여받은 거라 당당하게 세금도 다 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시모랑 남편놈 눈이 더 돌아갔죠. 그리고 본처도 대단한 게 정말로 남은 돈 48억을 기부해버리셨더라고요. 그 돈 어차피 없어도 되는 돈이라고 하시면서요. 저는 감사하게도 시부 본처분이 잘 챙겨주셔서 그 결정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저는 사실 착하게 살면 복 받는다는 말에 공감을 잘 못했거든요. 근데 이번 일로 하여금 복 받은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복 받았다고 유난 떨지 않고 늘 겸손하게 살아보려고요. 그리고 저도 우리 아이들 이름으로 어린이재단에 3천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시모랑 남편놈은 뭐 알아서 잘 살겠죠. 그러길래 왜 저한테 이런 비밀을 숨긴 것도 모자라 동아지고 유난을 떨어서 이런 비극을 맞이하냐 이거죠. 뭐 저는 통쾌하게 복수해서 고소합니다. 제 이야기 재미있게 들어주셨길 바라며 이만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